농사 짓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농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비워야 되는 겁니다. 왜 비울까요? 왜 비워야 되죠?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비울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이 강하면, 자기의 어떤 욕망이 강하면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는요, 초상화 그리기입니다. 초상화를 그릴 때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 시대의 어떤 주된 가치와 이데올로기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다 맞다라고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문맥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대 문맥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초상화 그리기의 가장 첫 번째인데요. 초상화 그리기에서는 여러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고요. 이 먹을거리 위기, 농업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문제, 신자유적인 개방농력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세계 식량 체계의 편입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농업 위기가 더 심화됐던 측면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개에서 7개의 곡물 메이저가 전 세계 곡물 무역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종자, 비료, 농약 생산, 유통, 가공, 글로벌 시스템까지도 이들이 지금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국가의 농업 먹거리 정책이 계속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들도 우리 이제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총체적인 식량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도 떨어질 수 있음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최소 20년이나 30년 안에 대한민국은 식량 위기와 어쩌면 가격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혜모 문제, 화학농업 문제, 공장식 축산에 대한 문제, 뭐 장기간 보관 문제라든지 장거리 운송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로컬푸드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식량 안보를 넘어서야 됩니다. 식량 안보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을 먹이기 위해서 해외에서 사올 수도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뭐냐면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70%, 80% 이상까지 갈 수 있어야만 우리가 휘둘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값싸게 주지만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비싼 값으로 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초상화 그리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땅에 대한 문제인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자 문제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안타깝습니다.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식용 자원, 종자 자원이 65만 종에 이른다고 해요. 얘네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1800년대부터 이 종자를 계속 이제 가져온 거예요. 뭐 찾아오고 그걸 자기네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콩도 원래 이제 4,000여 종, 전 세계로 4,000종 이상이 되는데 한국이 많았대요. 3,500종 정도 되는데 지금은 별로 토종시장 찾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음식점가게 돼요. 양파는 어디서 온다? 양파, 양배추, 브로콜리는 누구 종자? 일본 거요. 다카이, 시카카 뭐 이런 데예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우리가 잘 먹고 있는 건 누구 건지 아세요? 서울 정맥에서 문산통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또 문산통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무는 신젠타라고 스위스 거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종자 하나가 금값보다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정도 하죠? 한 돈에? 네? 20만 원씩? 이게 언제 거냐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또한 2012년, 13년 정도 통계인 것 같은데요. 토마토나 파프리카도 9만 원, 12만 원, 13만 원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금값이 6만 원 할 때.
그러니까 종자 가격은 더 비싸겠죠. 그러니까 로열티를 많이 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2006년도에는 이 세계 종자 시장 규모가 6,950억 달러에서 1,650억 달러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점점 지불해야 될 이제 그 로열티 가격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농사 짓는 것, 또 우리 종자로 뭔가를 만들어 다시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이제 우리 식량주권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픈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KBS에 나왔던 걸 제가 캡처해 온 건데요. 놀라운 일을 알게 됐어요. 2004년도에 농부였어요. 슈마이저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사람 캐나다 농부인데요. 자기 농사에다가 몬산토거 쓴 게 없습니다. 종자를요. 근데 지나가는 종자가 있어요. 카놀라 씨앗 종자가 있는데 그게 배달하다가 자기 밭에 온 거예요. 자기 농토로 와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유전자 변형 카놀라 씨앗이 막 자란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썼는데. 근데 나중에 몬산토가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몬산토는 엄청난 자본력을 갖고 있으니까 비싼 변호사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9명이나 썼어요. 19명의 변호사를, 일류 변호사를 쓴 거야. 이 아저씨 이길까요, 질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죠. 슈마이저라고 졌어요. 캐나다 최고 법원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읽어드릴게요. 종자가 농장에 들어온 경위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특허법으로 보호받는 종자가 그 농장에 자라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특허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저씨 망하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는 그거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날라와서 커진 걸 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던 거죠. 이만큼 종자에 대한 로열티 특허권 문제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지불하는 농장 로열티가요. 2010년 정도 되면 2010년도에 1,165억 7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쭉 넘어가겠죠. 종자는 식량 주권의 원천이다. 종자는 문화다. 종자는 반도체다. 종자는 희망이자 미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로컬 푸드. 저한테 딱 5분에서 10분 정도만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김덕일 선생님 시간을 약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푸드 운동이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지역화, 생태적인 재지역화라는 관점에 접근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윤을 중심에 놓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로컬 푸드 운동을 하시거나 로컬 푸드 관계하시는 이제 여러 선생님들은 이 지역을 어떻게 생태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더 많이 초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로컬에 대한 개념도 단순하게 행정구역,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지자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토지를 매개로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터로서의 어떤 이 토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면서 생태적 삶의 터로서의 토지, 그 다음에 생명과 순환의 가치, 이를테면 성장과 발전과 속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이 생태적인 어떤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거주민과 환경과 자연의 조화를 지향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인간이 자연을 무조건 지배하고 대조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연과 더불어 토지와 더불어 어떻게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로컬이라는 것이고요. 푸드는 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생명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바로 로컬 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요. 패스트푸드는요, 시간을 잃어버린 이제 먹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죠? 근데 로컬 푸드는 그 글로벌 푸드는 이제 공간을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푸드 마이너스 얘기했죠. 근데 이
로컬 푸드는 인간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믿음이 있는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니까 얼굴 있는 관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회복해주는 그런 농업이 바로 로컬 푸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로컬 푸드 아까 삼김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푸드를 많이 줍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원 순환 지역 내 자극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고품질의 농산 여기 다 그렇게 하실 건데요. 싸게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민에게 들어가는 수익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윤강 대표 계신데요. 정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책을 쓰려고 이제 그 평택 시사신문이나 시민신문을 뒤져보는데 작년에 매출액이 4배나 올랐어요. 그리고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여전히 극복해서 과제가 있지만 굉장히 농민들을 위한 이익과 이해 요구를 대변하는 공간으로 많이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토피 문제라든지 뭐 당뇨, 비만 이런 치관적 질병으로부터도 사람들이 어떤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지역 경제가 친환경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도로 막 세우고 뭐 어디 공장 유치한다고 하고 뭐 심지어는 어디는 그 삼척 그래서 흔들지 않습니까? 삼척에는 그 군수 나오려고 했거나 뭐 정치인들이 막 뭐했습니까? 원전을 막 유치한다고 하고 물론 반발해서 다른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이 이제 군수도 되고 막 삼척 시장도 되고 했는데 대체장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병원 세우고 뭐 대학 데리고 온다고 하고 뭐 삼성도 데리고 온다고 하고 이런 게 지역 발전 아닙니다. 이것만이 지역 발전 아니고요.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서민들이 정말 농민들이 정말 이 지역과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친환경적인 어떤 내생적 지역 발전 전략을 고민해야 됩니다. 외발적인 전략이 유치입니다. 자본 유치 내지 아까 얘기했던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건데 심지어는 웃기지 않습니까? KTX 막 유치하겠다는 발상들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KTX는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모든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 전철 다니는 지자체에서는 다 한 번씩은 KTX 유치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생적 발전보다는 내생적 발전 전략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과 농교육, 인간교육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말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요. 인간성 회복할 수 있습니다. 육식 많이 하는 것보다 우리 농산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물론 육식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요. 덜 먹고 우리 채소 많이 먹고 그리고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는 것들을 배운다라면 남을 미워하고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요. 남을 이기려는 공부가 아닙니다. 나를 이기는 공부거든요. 농사도 마찬가지로 남을 이기는 농사가 아니라 나를 이기는 농사가 돼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이제 로컬 푸드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기 생산자들도 계시고요. 소비자들도 있는데 어쨌든 각 어떤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정말 지역의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고 농업을 살리고 진짜 공부하는 그런 농민들, 지도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사회 장기적인 사회적 자본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식문화, 지역문화의 복원을 가능히 합니다. 생태 관광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여기에 뭐 서울처럼 똑같은 건물 막 높이 세운다고 해서 평택에 놀러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뭔가 평택이라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음식 문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문화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농업 문화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특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과 상당히 지역 문화의 복원과 대단히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종자와 농업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5분 남았습니다.
자, 농사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사는 소통이라고 했는데 춘풍추상이라는 이야기 아까 하려다가 넘어가는데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야 될까요? 남에게 관대해야 될까요?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해야 됩니다. 그게 춘풍추상이라는 말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섬길 때 공자가 그런 말씀했거든요. 노자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자기가 세우고 하면 남을 세워야 한다. 먼저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화와 소통, 지역사회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모습이 소통의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요. 로컬푸드 하다 보면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또 혹은 더디어. 또 우리 또 지금까지 남들과 자잘하게 소소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배웠나요? 그동안에? 별로 못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소통 문화의 어떤 부재도 있지만 대화 소통 문화의 부재도 있지만 한편으로 조급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는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은요 단 한 번에 깨달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깨달음은요 오늘 깨달음의 바탕위에서 다시 내일의 깨달음의 바탕위에서 또 그 바탕위에서 그 자체를 부단히 높여가는 과정의 총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하루아침에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명과 후진, 그죠? 기억나시죠? 물은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다. 반드시 차곡차곡 채우면서 나간다. 두 번째, 명락분본 말씀하셨죠? 떨어진 잎은 어떻죠? 낙엽은 뿌리에 거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깨닫기 위한 부분은 뭐냐면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비워야 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그림을 둔 겁니다. 비우니까 채울 게 많죠. 꽉 차면 채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워야 된다. 두 번째, 농사는 뭘로 진다? 어떤 걸로 질까요? 일단 망치를 주십시오. 지금요. 삽과 호비도 좋은데요. 일단은 로컬푸드를 시작했더라면 망치를 가지고서 농사를 한번 접으려고 생각해 보시죠. 이 망치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의 틀을 깨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계 맺기 방식, 기존에 갖고 있었던 농사의 방식,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지역에 대한 방식,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방식, 자연에 대한 방식을 깨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는 어떻게 진다? 망치로 진다. 머리로 짓는 게 아닙니다. 망치로 진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이제 여러 개 준비해왔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더 봤는데 네. 깨닫기 하겠습니다. 깨고치자고 했지 않습니까? 자, 소농, 지역농, 그다음에 친환경 먹을거리에 대한 기존의 관점들을 우리가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꿈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말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속마음은 대농이 되는 거야. 그죠? 큰 부유한 농사꾼이 되는 거야. 터지를 많이 갖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갖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거 가르시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타자들,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더불어 함께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농에 대한 문제, 지역농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다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친환경 먹을거리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사람들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도를 떠나서, 그죠? 물론 도도 되겠지만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없군요. 이 로컬푸드는요, 생산자만 잘한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또 유통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어떤 거죠? 시민사회, 여러 가지 단체나 시민들, 소비자겠죠? 거기에 플러스 평택시입니다. 평택시와 얼마만큼의 협력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평택시 같은 지방 정부가 이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평택시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 뭐 이따가 이제 두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 정부가 로컬푸드에 대한 장기적 플랜들을 갖고 있지 못하면 결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는요,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례 같은 게 있죠, 그죠? 조례 있죠, 대표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각자의 힘, 다양한 주체들을 어떻게 하나의 힘으로 모을 것인가라는 그 거버넌스라고 얘기하는데 협치, 이게 잘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정책 협의회가 굴러가고 있고요. 나름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첫 번째, 지방정부의 전략, 시민사회 이니셔티브, 그리고 소비자, 생산자, 유통쪽, 그리고 지방정부, 시민사회의 어떤 네트워크 간의 연계가,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로컬푸드 관련한 제도와 정책이 얼마나 갖춰지고 있는가가 어떻게 돼요? 지역의 어떤 먹을거리 체계가 안정화될 수 있느냐, 활성화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생산자들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로컬푸드를 만들어내는 이니셔티브는요, 첫 번째, 그 이니셔티브가 어디서 나온다? 지방정, 지역에서 나온다. 지역사회에서 나온다라는 어떤 그 재발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계속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압박도 가해야 되고 또 힘도 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혁신적 지방정부의 어떤 역할의 재발견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성공적인 가능성, 협력의 가능성을 시대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로컬푸드가 만약에 로컬푸드 과정 속에 이 다양한 주체가 협력을 했고 성공을 이룬다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까요? 사회적 갈등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걸 모델로 됩니까? 그죠? 다른 문제도 이런 방식으로 풀면 지역사회 갈등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 비용은,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까 안 줄어들까요? 사회적 비용 줄어듭니다. 더 많은 지역사회 복지기금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농민에게도 시민에게도 많은 게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 어떤 그 네트워크 간의 차이성을 많이 인정해야 됩니다. 생산자 갖고 있는 욕구가 소비자 욕구와 다를 수 있고요. 그죠? 또 시민사회 단체의 욕구와 또 생산자의 욕구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시민사회나 소비자들은 좀 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생산자들은 너무 많은 또 규준을 가하고 규제를 가하면 로컬푸드 안 하고 싶은 부분도 생길 거란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각자의 처지와 조건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서로 화내는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마음을 갖고서 더디가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충풍추상의 마음을 갖는다라면 지역사회 협력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쭉 저기 하시고요. 요것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왔죠? 예.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하려고 시도 준비해오고 모두 준비해오는데 이 시간이 지금 연수인 것 같습니다. 자, 생각 나누기인데요.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컬푸드를 하면서 명심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만남이라고 칩니다.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안에서 이루어지나요? 밖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삶에 있지 않습니까? 70% 정도가 인간을 만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남을 만날 수가 없지요. 자기를 가두고 있는 성벽을 열고 밖으로 나가야만 어떻게 되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로컬푸드를 만나게 하신다고 하면 생산자의 입장도 중요하죠. 하지만 한편으로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이라는 어떤 마음을 갖고서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생산자도 행복해지고 전체 지역사회 구성원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간적인 만남의 장은 어디 있다? 언제나 바깥에 있다라는 그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나아가면서 길을 만나는 거죠. 루신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희망은 길과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로컬푸드 처음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김덕일 선생님, 저희 윤광석 대표님 처음부터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가는데요. 문제 넘어갔습니다. 희망은 길이라고 했죠. 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없었어요. 한 사람이 걷고 두 사람이 걷고 10사람이 걷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잡초를 밟고 나가고 돌을 헤쳐나가고 물을 헤쳐나가면서 어떻게 되죠? 길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길은 물과 같은 겁니다. 바람과 같은 겁니다. 지금의 길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과거의 길은요, 바람길이에요, 바람길. 물길이고요. 그렇죠? 자연과 조응하면서 갔던 길입니다. 로컬푸드, 경제적인 이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산자에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과 함께 물처럼 바람처럼 가겠다는 마음들, 굉장히 그 속에서 길을 만들겠다는 마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가면서 길을 만드는 것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와 함께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 저 김덕일 선생님 계시고 윤 대표님 계시고 우리 평택시 관계자들 있고 소비자들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과 함께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욕심이 많아요. 뭐 하면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까 깨달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깨닫기도 전에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파란띠 애들이 제일 싸움 잘해요. 그죠? 태권도 파란띠 애들이 제일 싸움 잘하고 제일 많이 때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함에 용감한 게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뭔가 의욕이 앞서서 뭐 자기가 뭔가 주도해 보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협동입니다. 협동. 협동해야 되고 기존에 이 체계를 만들어왔던 사람들의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죠. 그래서 길을 밟고 오면서 하루하루 깨달음을 채워왔던 거예요. 아까 영가의 오신 얘기했던 거 다 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들과 계속 끊임없이 소통하십시오. 상의하십시오. 협동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모범적인 로컬푸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시 한번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로컬푸드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내가 먹는 밥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속도,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만큼의 속도, 이 부분을 가슴속 깊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